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앞으로 다음 팬데믹이 뭐가 일으킬 건가를 예측을 하면 거의 전문가들 한 90%가 사람이 접촉하면 감염됐을 때 사망률이 거의 50%예요. 유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걱정이 있는데 자, 지금 코로나19 일단 팬데믹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직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그 리스크는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 공포, 이걸 새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계기가 됐는데 네. 지금 떠오르는 바이러스, 공포의 바이러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앞으로 다음 팬데믹이 뭐가 일으킬 건가를 예측을 하면 거의 전문가들 한 90%가 조류 인플루엔자일 거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근에 좀 심상치 않은 게 워낙에 우리나라에 뭐 처음에 유입된 게 한 90년대 후반에 유입이 됐고 2003년 4년부터 이제 조류 사이 우리나라 꼭 닭 양계장 그리고 이제 그 오리 농장 이런 데서 이제 유행을 처음 해서 그 당시에 공포감이 되게 컸거든요. 네. 그래서 공포감이 컸는데 2009년에 신종플루 팬데믹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그때 유행한 H5N1은 아니었고 다른 게 유행을 해서 H1N1 유행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사람한테 직접 감염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포유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밍크에서 한번 집단 발병한 적도 있고 최근에 우리가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의학이 발전돼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 젖소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행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젖소를 키우는 그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감염이 되는 사례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 한 70명 넘게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남미 같은 경우는 물범이 집단 발병해서 바닷가에서 집단 폐사돼 있고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2009년 신종플루도 조류에서 유행하던 게 대지에서 사람에서 유행 가능한 거랑 유전자를 교환하면서 사람에게 전파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유류가 중간에서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포유류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적어도 빠르면 몇 년 이내, 적어도 10년 이내에 한번 팬데믹 일으키지 않을까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두려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망률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인데 사람이 접촉하면 감염됐을 때 사망률이 거의 50%예요. 그래요? 예, 50%거든요. 근데 뭐 사실 사람한테 넘을 정도가 되면 이제 사망률이 떨어지기는 할 건데 그렇더라도 만만치는 않은 형태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걱정이 있는데 다만 그래도 조류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쪽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이미 정립이 돼 있으니까 코로나19처럼 처음에 뭐 치료제도 아무것도 없고 백신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지는 않을 거니까 좀 낫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조류 인플루엔자가 한번 피해는 어떻든 한번 일으킬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조류 인플루엔자 이때 되면 나오는 뉴스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폐사시키고 뭐 이런저런 뉴스들 보면서 그냥 새들에게 걸리는 바이러스 정도, 인플루엔자 네, 정도로 생각하면서 크게 위협감을 안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친숙한 단어고. 네. 근데 사망률이 50%일 정도고 다음 팬데믹의 예상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네.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작년도에 이미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계획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뭐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치료제를 확보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이미 세워서 공표를 했었었는데 워낙에 팬데믹 관심이 없으니까 언론도 별로 다루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만큼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좀 차곡차곡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정권 들어섰을 때 이런 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든 어쨌든 다음 팬데믹 대비하는 부분들이 지난 정권에서 조금 소홀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신정권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번 호흡기의 대유행 이것은 아무래도 좀 동남아나 중남미 따뜻한 나라에서 일어날 걸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발병 지역들이 뭐 유럽이나 오히려 미국이 더 많으니까 사실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전 세계에 퍼졌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될지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다만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인도 이런 데를 걱정하는 게 최근에
인수공통 감염병이라 그러죠. 동물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사람한테는 업무오는 바이러스들이 몇 개 있거든. 뭐 니파 바이러스도 그렇고 뭐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라싸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수공통 감염병들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니파 바이러스가 뭐 인도라든지 뭐 필리핀 뭐 태국 이런 데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워낙엔 접촉이나 또는 이제 이거를 배출하는 박쥐의 소변에 오염된 거를 먹으면 발병하는데 최근에 사람간 전파 사례도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으니까 혹시 이런 정말 새로운 바이러스가 뭐 팬데믹 일으키는 거 아니냐 정도의 우려가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인수공통 감염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게 아열대나 이런 쪽들이 이제 숲이나 산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리조트를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동물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같아서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과 관련한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위험한 것들에는 항상 꼭 박쥐가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박쥐가 문제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에볼라도 네, 에볼라. 박쥐였었고, 뭐 코로나19도 박쥐에서 시작돼서 사람에게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박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연구를 하는데 정설까지는 아니지만 언급되는 부분들이 박쥐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포유류 중에서.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한 30억 마리 정도가 살고 서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인구의 반 정도의 박쥐가 살고 있으니까 아주 종류도 많고 전 세계 다 퍼져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래 살아요. 이런 새 종류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사는 30년 정도 살고 박쥐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박쥐의 면역 체계 중에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남한테 전파를 시키는데 본인은 심각하게 앓질 않아요. 그래요? 예, 그냥 가볍게 앓지만 이거를 사람한테 넘기거나 다른 동물한테 넘기면 그 동물은 죽거나 폐사하거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들 입장에서는 죽지는 않고 계속 퍼뜨려주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박쥐가 여러 가지 특히 인수공통 감염병의 주된 소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하여튼 이 다음번 팬데믹 그 전염병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AI 조류 인플루엔자. 네. 조류 인플루엔자를 생각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에 그 조건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됐을 때 그 위험한 전염병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먼저 설명드렸지만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에서도 감염이 되고 사람에서도 감염이 됐을 때, 왜냐하면 사람한테만 감염이 되면 사람에서의 질병만 차단하면 병이 없어지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두창, 천연두 사람한테만 전파되는 건데 사람에서 막아버리니까 좀 박멸됐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동물 사이에 계속 바이러스가 오고 가게 되면 유전자를 주거니 받아서 사람에서 막는다고 해도 동물에서 진화를 하고 동물에서 막아도 사람에서 진화하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문제여서 일단은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인수공통 감염병이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뭐 동물에서는 사망률이 뭐 높거나, 사실 동물에서 사망률이 너무 높아버리면 걸리면 다 죽어버리면 전파를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죽지는 않으면서 확산이 잘 되는. 아까 말한 대로 박쥐에서 여러 바이러스들이 터지는 것과 비슷한 원인. 조류 인플루엔자는 철새에서는 사망까지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다가구 우리는 죽기는 하지만 철새에서 사망이 안 되니까 철새가 전 세계를 퍼뜨리는 이런 조건들이 중요하고, 일단 사람에게 넘어왔을 때도 너무 심각하게 치명률이 높으면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기울이고 처음부터 막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사망률. 적절한 사망률이 웃기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이 죽으면 강력하게 대처하니까 금방 종식이 되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정도 수준의 사망률을 그리면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빨리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스 있잖아요. 네. 사스의 사망률이 10%였거든요. 근데 코로나19의 사망률 초기 한 3%인데 한 1% 내외, 지금 한 0.1% 얘기하니까 사스 때는 이제 10%씩 죽으니까 더 무서웠던 거네요. 네, 전 세계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뭐 발생한 병원 다 틀어막고 뭐 발생한 호텔 다 막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종식이 됐어요. 근데 코로나19가 한 1% 내외 정도고 전파도 좀 빠르긴 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그 죽어도 많이는 안 죽네.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 피해를 더 덜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생산 인력, 노동 인력은 그래도 버티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우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6개월 이상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으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틀어 막았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안 돼. 그 정도까지 안 죽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러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더 되고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사망률이 있어서 너무 치명률이 높으면 오히려 팬데믹을 못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1% 정도의 사망률이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조류 인플루엔자 50%의 사망률, 이건 50배나 더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는 지금은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사람한테 적응이 안 돼 있어서 50%지만 이게 사람한테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망률은 반드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적어도 코로나19가 1%였는데도 전 세계를 거의 경악시키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50%가 1%까지만 떨어져도 1%가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되는 그러겠네. 상황이고, 만약에 더 안 떨어지고 5에서 7%, 뭐 10%만 돼도 거의 전 세계 경악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사망하면 정말 전 세계 다 올스탑입니다. 예. 아,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갖네요. 이게 때 되면 항상 뉴스에 나오는 거라 새가 네. 그래서 뭐 죽고 뭐 이러고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네. 아, 근데 상당히 무서운 거군요. 네. 근데 우리 코로나 때도 이 감염병 그 초기 그 골든 타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골든 타임은 어느 정도 시간인 거죠? 걸리고 나서 언제 안에 이 골든 타임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감염 차원에서는 이제 증상이 발현됐었을 때 어쨌든 최대한 빨리 검사하고 최대한 빨리 치료제가 투약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증상 나서 48시간 이내에 투약하라고 그러고요. 코로나19도 연구를 보면 48시간 이내 투여한 거랑 5일 이내 투여한 걸 보면 48시간 이내 치료제 투여한 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하루하루 늘어날수록 효과가 떨어진다고 돼 있어서, 어쨌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그냥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하고 바로 치료제가 있는 감염병이라면 치료제를 받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하여튼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바로 그냥 병원 가서 네. 치료받는 게 가장 확인하는 게. 네, 특히 고위험군들은 더 중요하죠, 그 부분들이. 아,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장치 꼭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정부에서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정부가 뭐 검사도 다 무료, 치료제도 다 무료 이렇게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수가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한 절반 정도, 검사 비용에 대해 절반 정도를 보험을 해주고 있어서 한 2, 3만 원 정도면 하면 되는데, 60세 미만은 금액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 5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전에 다 무료로, 예전에는 지금 그 5만 원짜리도 신속항원 검사인데, 예전에 PCR도 정부가 다 무료로 해줬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PCR은 요새 6, 7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비싸지니까 젊은 층들은 거의 검사를 하라 그러면 5만 원짜리 검사를 왜 해요? 감기도밖에 안 된다며,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해 검사를 자주 안 받게 돼서 문제고, 근데 그게 노령층들도 한 2만 원, 3만 원이 노령층 입장에서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치료제도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보험 수가가 되더라도. 원래 90만 원짜리 약이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너무 늦게 받고 있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검사를 너무 안 받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나빠진 상황에서 검사를 받아버리니까 쓸 약에 이제 초기에 약이 들어가면 별 문제 안 될 그쵸. 분들이 더 중증으로. 그래서 요새 가장 큰 문제가 외래에서 진단이 거의 안 되고요. 환자분들이 그냥 요새 조금 감기 증상이 있고 좀 몸 상태 안 좋은데 참다 응급실 들어오시고 이러면서 입원하거나 중환자실 들어오는 환자는 지금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다 뒤늦게 진단되는 게 어쨌든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렇죠.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거 돈 아깝게 네. 며칠 이러다 말겠지, 감기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그렇고,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제 그렇게 했던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그러겠네요. 발생하니까. 50% 줄었다 하더라도. 예. 자,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게 왜 두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의료진들은 어떻게 그 대응을 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변이 바이러스 또는 변종 바이러스인데, 그러니까 종이 완전히 바뀌는 변이를 보통 대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인플루엔자는 한 10년에 40년 간격을 한 번씩, 2009년에 한 번 나타났으니까 이제 10년 좀 지났죠. 그래서 만약에 2, 30년 이내에 아까 H5N1 같은 새로 나타나면 이게 대변이가 되는 거고요. 또 그 안에서 이미 이제 변이가 발생한 안에서 조금씩 1, 2년 간격으로 계속 변이가,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19도 발생하는데, 코로나19를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예방접종 효과가 코로나19 6개월 이상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 항체가 이 새로운 변이 잘 안 듣다 보니까 변이 때문에 효과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변이가 좀 심하게 일어나면 아예 예전에 맞은 백신 효과가 아예 안 나타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이가 나타났을 때 유행이 커지는 거, 기존에 예방접종했거나 감염됐던 사람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농축이 되면 예방접종하고도 시간도 오래됐고 변이까지 발생해버리면 유행이 커지는 양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행이 커지면 이제 전체적인 발생 숫자가 많아지니까 입원하는 환자나 중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가 늘어나는 걸 대비해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도 열심히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 여름 유행 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여름 유행이 의정 갈등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예. 그 다음에 팍스로비드가 모자르지 않았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건데 네. 당시 한 2, 3주 팍스로비드 부족한 데다가 그러니까 팍스로비드 부족하니까 중증 환자가 갑자기 확 급증을 했는데 대학병원에서 봐줘야 되는 환자들을 대학병원이 이제 전공의들도 없고 병원 이제 교수들이 지쳐 있으니 환자를 못 봐줘서 이제 좀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작년에. 네. 근데 이번도 아직 의정 갈등이 제대로 해결 안 된 상황이라 이번에도 여름 유행 커지면 제일 걱정이 이제 팍스로비드는 안 모자랄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 만약에 또 의정 갈등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면 또 마찬가지로 중환자실 입원이 어려워져서 이제 중증 환자들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유행에 되게 심각했던 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겹쳐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백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백신일 거고 백신처럼 아주 중요한 것으로는 어쨌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 인력, 네, 인력의 문제, 인력 그리고 이제 시설, 병상 그리고 치료제가 제때 잘 공급되는 거 이런 거만 발만 잘 맞춰주면 여름 유행이 발생해도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상황이면 작년처럼 고생을 안 했을 정도의 규모의 유행인데 또 만약 팬데믹 중간에 그 정도 발생했으면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정도 유행이었고 작년에 그만큼이나 작년에 약 부족한 거랑 병상 그러니까 인력 부족했던 게 너무 크게 농축돼서 작년에 힘들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계속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 네. 이게 이제 상당히 무서운 것 같은데 네. 좀 쉽게 다시 한번 이게 왜 무섭고 이러한 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인수공통감염병이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동시에 감염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세균도 있고 뭐 바이러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뭐 그다음에 에볼라, 라싸, 뭐 니파 다 동물도 감염되고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아예 근절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변이 자체가 동물에서도 변이 계속 일어나고 사람에서 변이 일어나고 더 문제는 중간 숙주가 있으면 이 중간 숙주에서 양쪽의 유전자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한테 전파가 용이한 형태로 바뀌거나 또는 동물한테 전파가 용이한 형태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가장 이제 앞으로의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국지적인 감염병이 발생해도 대부분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동물 사이에 정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많은데 그거를 사람한테 감염되는 건지를 알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연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한테 감염 사례가 발견돼야 그제서야 연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도 미지의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WHO가 연구 목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디지즈 X가 들어가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 분명히 사람한테 언젠가 문제 일으킬 거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앞으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요새 원헬스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감염병학자뿐만 아니라 무슨 이제 농업 종사자 또는 뭐 가축 종사자 이런 분들이 원헬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원헬스의 개념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같이 감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를 해야 앞으로의 전 세계적인 재앙과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온 게 원헬스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전에 사드였나요? 그때 낙타에서 시작이 된 질병. 메르스. 메르스도 낙타였죠. 그렇죠, 메르스. 근데 메르스도 또 박쥐에서 낙타로 갔다가 또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박쥐가 정말 박쥐가 이게 만병의 원흉이군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전 세계 박쥐만 더 없애도 사람한테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많이 사라질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쥐가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30억 마리고 근데 얘네들이 주로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죽일 수만큼 많은 너무 많은 박쥐가 해서 죽이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쥐가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큰지.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나친 방역, 그러니까 약을 먹고 예방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약에 의존하는 이런 그 불안감을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이번에 그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도 케네디 장관, 뭐 이거 뭐 더 뭐죠, 코로나 예방약도 다 필요 없다, 면역 그 뭐 안 좋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 때문에 논란의 한가운데 섰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 면역이 언제나 이제 뭔가 이제 최고로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진짜 1950년대, 60년대에 의학을 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면역이라는 게 당연히 그 당시에는 백신이라는 게 별로 없었었고 효과적인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제대로 걸려가지고 면역을 하는 게 가장 오래 갈 것도 같고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특히 최근 20년 사이에 백신의 기술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자연 면역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백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명역 증강제가 들어가는 백신이라든지 뭐 단백결합 백신, 또 mRNA 백신 같은 이런 백신 기술이 개발되면서 감염된 것보다 훨씬 예방 효과가 높은 백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자연 면역이 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만약에 자연 면역을 강조할 거면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럼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강해진 다음에 자연 감염이 되면 이걸 저희가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괜찮다. 근데 만약에 백신도 안 맞았는데 그냥 감염이 되면 많이 죽거든요. 많이 죽으면서 그거를 해가지고 면역을 키워서 뭐 집단 면역을 이룬다? 이거는 정말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을 죽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통용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신으로 예방이 중요하고, 백신으로도 예방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다고 해서 면역이 떨어지거나 사람이 약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감염이 되는 부분에 대한 면역들 백신 맞고 생기거나 치료제 맞고도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도 안 될 뿐더러 전반적인 면역이라는 측면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백신에 다 노출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계속 걸려서 내가 무드 면역을 따지겠다 그러면 정말 무식한 거, 그냥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매번 경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면역력 약화도 막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화되는 어떤 생활 습관, 아니면은 그렇게 해주도록 만드는 어떤 정부의 지원책,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딱 포진이 돼 있어야 이 여러 가지로 면역력이 강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언제나 그렇지만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 질환들은 예방 접종이 최우선이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두 번째는 이미 치료제가 나와 있는 감염병은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치료제를 빨리 쓰는 게, 어떤 병이나 치료제 빨리 쓰는 게 가장 좋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면역력 올리는 음식 없어? 무슨 약 없어? 이렇게 얘기 많이 맞아요. 하시거든요. 근데 감염내과 또는 이제 면역학을 하시는 분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 먹으면 좋아? 이거 자연치유. 예, 자연치유 또는 뭐 어떤 걸 먹으면 좋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건강 또는 건강한 면역에 대가 없는 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평상시에 건강하게 사는 게 당연히 면역 체계에도 좋고, 그래야 이제 이런 이제 감염병이 걸리더라도 내가 건강하니까 좀 가볍게 앓을 수 있는 게 되죠. 근데 어쨌든 건강한 사람도 걸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면역력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건강하게 사는 삶의 태도, 삶의 습관이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절식하시고 그 다음에 물 많이 마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예전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자꾸 약을 많이 먹으면은 내성이 생긴다 해가지고 일부러 안 먹고 자연치유 버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제가 확실히 있는 병에 대해서는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때 잘만 먹으면 그게 내성을 유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적절하게만 먹으면 큰 문제 안 되니까 딱 권고하는 대로만 드셔주시면 큰 문제 안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코로나,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예전에 진짜 중세 패스트병 떠올리면서 우리 인류의 미래까지, 생존까지도 걱정했던 때가 불과 3년 전 그렇죠. 떠오르네요. 자, 이제까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